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어제는 내란 혐의 재판도 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특검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부총장으로부터 당내 분위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백인성 KBS 기자와 특검 수사 상황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효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19일 화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회담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다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영토 일부를 내주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집단 안보를 보장받는 안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미뤘습니다. 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넘기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는데요. 네. 영토 획정 문제에 대해선 유럽을 포함해 저마다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자회담 중에 잠깐 회담을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과 바로 통화를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합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거듭 약속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미국에 함께 온 7명의 유럽 정상급 지도자들도 나토 같은 집단방위 형태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언급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외교 참사로 기록됐던 지난 2월 회담 때와 달리 별다른 파격이나 충격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뤄졌습니다. 네. 국내 소식 알아보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재개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을지국무회의에서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흘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네. 그러한 뜻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에 맞춰서 또다시 강조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의 위협과 같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훈련인데요. 북한이 이 훈련에 반발해온 점을 감안해서 북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전에 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비판했다고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9.19 합의가 체결됐던 2018년부터 중단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재개했던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과 비무장지대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중단하는 게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통일부는 또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이게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 열망을 자극해서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자 이런 건데 이런 구상은 반북 흡수 통일론이라면서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법, 양곡관리법,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됐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과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양국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석 달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동수, 그러니까 노조와 사측이 똑같은 비율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를 위해선 방통위가 이러이러한 이사를 임명해달라 이렇게 제청해야 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 남아있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통위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통제 청사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예상되죠? 네, 국회는 이르면 2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중 아직 처리하지 않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러니까 MBC와 EBS 관련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 중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큰데요. 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의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경제계에선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 그리고 시행 유예 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금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한국경제의 주요 수출 산업이 이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노동계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우리 당이 22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2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던 건 전당대회를 망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면 밤새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오늘 찾아가서 본회의 일정을 바꿔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해서 이 일정이 조율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특검 소식도 알아보죠.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어제 이루어졌죠? 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에 나타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건 어제 오후 2시쯤이었는데 저녁 7시까지 5시간가량 대치하다가 특검팀이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어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특검팀은 당원 명부 실물을 가져가거나 그게 저장된 서버를 떼가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명단 대조만 해보겠다. 그러니까 협조하라고 요구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결국 명부 전체를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기본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어제는 영장을 집행하는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 협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 앞에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길거리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국회 본관에 있는 집무실을 당사로 옮겨서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갔고요. 의원들도 영장 마감 시한인 내일까지 교대로 당사를 지킨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여사와 집사 김혜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어요. 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각 따로따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김 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6시간 넘게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있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고만 했고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개입한 바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민들이 김건희 리스크가 계엄 동기가 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제 제기됐습니다. 1만 2천여 명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 네. 이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와 실행에 가담한 김 여사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1심 법원은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판결에 항소하고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국적으로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씨가 거의 비슷한데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 가능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찬 공기와 부딪히겠습니다. 이 수렴 지역인 중북부 지역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강원, 충남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주로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5에서 20mm 정도, 제주에는 최대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하나는 폭염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무덥겠습니다. 일부 지역 열대야도 나타나니까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31도 서울 경우 그렇고요. 대전, 전주 33, 대구, 포항 3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호 태풍 링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 짙은 곳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와 경기 내륙으로 안개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6.7도, 습도 87%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화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 초반인 만큼 서울 시내도로는 일찍부터 출근길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하남 분기점에서 송파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본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실무 방문 형식이라고 하는데 실무 방문이란 어떤 형태인가요? 예, 그것은 뭐 급빔 판문하고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급빔 판문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셔틀 외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몇 번, 1년에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 그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반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많지 않을 아주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아하. 쉽게 말하면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셔틀 외교 재개의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에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한일 관계라는 것은 그 가깝고도 먼 나라 막 이런 것이었는데 자꾸 만남으로 인해서 오해도 풀고 훨씬 탄탄하게 이야기를 즉 함으로 인해서 보다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자.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 그 8월 10 광복절 광복절 저럴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는 이시바 촌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네. 예,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그 한미일 관계도 너무 특수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관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 가장 핫한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서로가 이시바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일의 관세 협상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한국하고 네. 근데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여러 면에서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서로가 궁금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많이 교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한미일 건조 뭐 안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 바이든 정권 때부터 쭉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일 건조를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일본도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라고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권까지는 그 한미일 건조로 좀 강조했죠. 예, 중국한 때도 뭐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 뭐 그러한 방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냥 방어로서의 한미일 군사 건조이지 이게 전쟁으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강하거든요. 한국이 이러한 부분도 좀 그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북아 문제를 모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정상끼리 서로 그런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그 합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한반도의 병화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하고 하나는 또 한중일 FTA 문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러한 관세에 대해서 사실 그 FTA로 특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한국이 3국의 FTA로 이거 그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일본 쪽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좀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사실 그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하고 또 군사적인 부분을 일단 일본 측하고 어느 정도 그 협의 큰 틀을 그렇죠. 상세하게는 할 수는 없고 시간상으로도. 예. 네. 그리고 역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미국의 반발을 그 사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한국하고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서로 갈 수 있게 좀 만드는 토대를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서로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의제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셨는데 이 관세 협상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이시바 총리도 서로 협상에 관한 궁금증 네. 그리고 정보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대응 방안 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대응 방안에 대한 팁도 좀 나눌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그 사실상 그 미국하고의 FTA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원래 그 관세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관세가 있었던 데에 15%
그 위에 주가 되는 것으로 요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미국하고의 그 자동차 관세는 2.5%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합해서 17.5% 혹은 더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본 쪽의 걱정입니다. 문서도 없고 물론 한국도 문서가 없지만 근데 일단 15%로 일단 발표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계속 걱정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나온다. 베센 그 근무장 거기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 혹시 일본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자동차세를 25%로 올리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러한 말은 한국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하고 일본에 대한 그러한 관세에 있어서의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시바촌으로서는 그 9번이나 측근을 보내고 그 협상을 했어요. 네, 이것은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국은 마지막에 일주일에 그렇죠. 엄청나게 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오히려 몇 달이나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한국보다 별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이게 분위기가 있군요.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 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는 뭐 조선업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EV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처가 상당히 분명합니다. 뭐 미국하고 거의 합의한 내용으로 투자된다라는 거 한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 한국보다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하죠. 사용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게 돼 네. 있다. 그리고 90%의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 네. 이 이야기는 한국에도 했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사용처가 결정되어 있고 폰드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도 한국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트럼프의 마음대로 5,500억 달러가 쓰여진다라는 면에서 한국하고 역시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먼저 이시바 쪽에서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없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또 일본을 제쳐놓고 한미 간에서 또 뭔가 더 좋은 내용이 나와버리면 이게 일본 전체 분위기도 좀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만나자라고 했는가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뭐 일본 쪽에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뭐 한국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국민의 건강적인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이런 부분도 논의될까요? 왜냐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성 장관이 일주일쯤 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외상하고 위농하면서 일본의 농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에 8개 정도 지금 한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을 재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고이즈미 농수산성 장관이 사전에 사전에 왔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입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강하게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 양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후쿠시마 쪽에 앞바다에 그 세시움 논도라든가 네. 그 일본에서 계속 공개하는데요. 좀 그 가장 최신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세시움 137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시움도 몇 가지 있는데 세시움 137이라는 것이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네. 예, 그게 물론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가는 바로 앞바다의 논도이지만 그런 거 조금 봐도 안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그 자료를 내놓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막 과거를 보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 그리고 그 후쿠시마의 그 후쿠시마 원전 쪽에서도 상당히 좀 자료를 왜곡시킨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문에서 많이 그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넘는 그러한 데이터가 쭉 있어요. 예,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보다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근데 일본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농산물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산세한 실무 협의에서 뭐 전산끼리 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 실무 협의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게 이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국 입장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겠죠. 네네네. 그 미국 쪽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새도 군사적으로 간조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라는 것은 혹시 이거 중국 포위망이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군을 투입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요. 윤석열 정권 때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만 유사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단죄하는 것이 한미일 건조다라는 식으로 확실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이거는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본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권 시대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반도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 이것이 하나의 전쟁 구역이다. 이거 원시였다라는 개념을 일본 쪽에서 내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세계 정도의 전쟁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쪽의 구역하고 북한하고의 한반도 구역 네. 그리고 남중국해 이게 세 가지 정도의 시야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세 가지 시야다로 나누어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일본은 그것을 한꺼번에 이시바 정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이든 시대 때 개념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다 하나의 시야다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야 되는 그러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군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시바는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집단적 자위권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지역에서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다 모두
참여한다라는 집단적 자위권, 이게 아시아판 나토이거든요. 이게 또 처음 이시바가 말했을 때 미국 쪽에서 시기산조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은 나토라는 것은 핵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거는 시기산조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말한 완시아타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 헤그세스 전도의 그 급함 장관은 그거 옳다고 요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의 논리 구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일본은 그거 만드는 게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만든 것을 미국이 채용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이 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인도 대평양이라는 말도 아베 신조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거기에 맞게 한국의 이념하고 그런 것을 확립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견축사를 봐도 그렇고, 이것으로 오히려 일본이 그게 한국 쪽이 옳다. 그런 식으로 납득시켜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도 따라오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성과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주요 동반자라고 지칭을 했고,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양국 간의 어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3년 만에 일본 총리로서 반성라는 말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서로의 신뢰라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과거를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미래의 지향적라는 말씀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일본은 처음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말하기 시작한 게 미래 지향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도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한국 쪽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취임하면서 과거를 직시한다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제라든가 연토 문제를 분리하여서 다른 부분에서 미래 지향적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일본 쪽에서. 근데 또 아베 신조 정권의 후기가 되면 아예 과거의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또 70주년 아베 담화에서는 이제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은 끝났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주년이 아닙니까? 네. 80주년에 이시바 담화를 내는 것을 자민당 내에 아베 강경파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라야마 담화 50주년에 50주년에 무라야마 담화는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식민지 지배도 반성하고 사죄했습니다. 거기에 이시바가 돌아갈 것을 의료해서 그런 것인데, 저번에 8월 15일에 지도사에서는 반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80주년 담화를 어느 정도 또 본격적으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직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죄 표현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조금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에 일단 콧물을 바쳤고, 네. 옛날에 이시바이면 안 했던 거거든요. 네. 이시바도 사실 군내에 또 자민당 안에 극우파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올해 희수 씨 가족의 여름 휴가지는 제주도입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은 함께 떠나는 걸 망설였지만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금세 밝아지셨어요. 공항 주차장에서 빌린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에는 간식 박스부터 의료용품까지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원하는 곳에 멈춰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은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다짐했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할 때 여행은 이렇게 도전이 아닌 일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고요. 또 한반도 남쪽에 열대 저압부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북상하면서 제12호 태풍 링링으로 발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상 경로는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 상하이로 가는 건데 아직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주로 오후에는 소나기가 전 내륙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상되고 비의 양도 거의 동일합니다.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남부 제주의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1도, 대전, 전주 33, 대구, 포항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당분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종종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쪽 해안과 산지에 오늘 종일 강풍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1.1%로 2주 연속 하락을 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은 36.7%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배경,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었죠.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아니구나. 사실 이재명 정부는요. 그런 실용주의 노선부터 시작해왔고 이른바 그 좌파 내에서도 강경 좌파라고 할까요? 그런 네. 탈레반의 길, 뭐 그런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길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이런 지지율 폭락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 보여지는 8.15 특사, 조국 윤미향 사면이라든가 또 노봉법 같은 거 산업 현장을 완전히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노란봉투법. 예.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어감이 좀 그래서 저는 이제 노봉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노봉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탈레반의 길이거든요. 실용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탈레반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은 뭐 그걸로 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면을 단행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본인의 업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화영이라든가 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걸로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형이 실형이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본인과 다 공범관계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공범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다 감옥에서 꺼내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암만 대통령 권력이 대단한다 한들 그들이 변심해갖고 진실을 토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윤미향 이 사면은 뭐 이화영과 그 공범들 언젠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 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죠. 여전한데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가 동시 구속됐잖아요. 수사 상황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수사 상황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건 아니지만 큰 고비는 넘었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속으로.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둘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하는 해결 방식에 있어서 큰 고비는 좀 넘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아주 정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남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 폭락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임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60%가 무너진 게 1년 반이었습니다. 취임 1년 반.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2달
두 달 만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60%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리얼미터도 이런 식의 2주 동안에 12.2%가 빠지는 이제 폭락. 근데 이게 윤 기저 효과가 그렇다면 소멸됐는가? 윤석열 기저 효과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락이 발생하는 현상은 뭘까? 저는 그건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반등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 뭐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기술적 반등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한 반발. 예,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이 잘한 게 없잖아요. 네. 요새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라는 건 참 극한 직업 같다. 뭐 이런 푸념이 나올 정도인데 국민의힘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거는 이건 뭐 그 반사이득이죠. 전형적인 반사이득이죠.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지율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까요?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취임 후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두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성과가 나오면 네. 분기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성과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전당대회 상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는 흐름이 좀 유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일 모레인가 이제 이틀 동안 80%가 이제 당원 투표고 20%가 국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들어간 이건데, 지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70여만 명에 이르는 그 책임 당원들의 표심이 정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지난 그 대선 경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40% 좀 안 되는 그걸 얻었는데, 근데 친윤 의원들조차도 그 당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전면에 내걸지 않았다면은 당원 투표 결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책임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쌍권 지도부가 김문수를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막은 게 당원들이었어요. 그렇죠. 당원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저희 당의 책임 당원분들은. 그래서 그 표심, 그럼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뽑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이 책임 당원들의 표심하고 비슷할 거다.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진 않으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다. 지금 누가 되면은 이 당이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런 전략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 전한길 씨가 어제 농성하는 김문수 후보 옆에 앉아서 자신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분 다 훌륭한 후보라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좀 이런 거는 논평하기도 참 뭐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김문수 후보 당사 1층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전한길 장동혁 지지한다고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전형적인 좀 이 보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뭐 그 이른바 그쪽 계열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다 장동혁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약발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장동혁을 앞서 나가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어차피 김문수가 당대표 될 확률이 크다면 뭐 거기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좀 지나간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 당 윤리위가 그 전당대회 방해 관련해서 전한길 씨한테 가장 낮은 수위 경고 이 매긴 것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리위는 독립기관인데요.
스스로 종속기관화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뭐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들이 그냥 끼고 놀았잖아요. 전환길 씨를. 예, 그러면 독립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는 그냥 하부 종속기관이다. 이른바 혁신파 후보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이 마지막 변수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경태 후보는 애타게 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뭐 단일화 룰도 안철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그 단일화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 트라우마가 뭐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예. 근데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죠. 단일화를 거부한. 지금 판세를 보신다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까? 저는 뭐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반탄 후보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 두 명이 올라갈 경우 그런 때는 혹시 지금의 어떤 여론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동혁 후보의 뭐 어떤 뭐 상승세라든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반탄 후보 둘이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반대 쪽에 있었던 표심, 이른바 쇄신을 염원했던 그 표심은 포기하던가, 투표를 포기하던가, 상당수가 저는 포기할 거라고 보고 또 상당수는 일부는 또 참여할 텐데 참여하면은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둘 중 누구로 할 거냐인데 근데 이쪽 그 쇄신파 개혁파를 덜 긁은 사람, 덜 공격한 사람. 근데 그런 점에서 장동혁 후보가 치명적 뭐 그런 의미에서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죠. 당원들에게 막 손가락으로 삿대질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던 그 표심이 지금 그 정서상으로는 만약에 그 둘이 올라가면은 정서상으로는 장동혁에게 표 주기가 힘들 겁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 이제 찬탄, 반탄 후보가 각각 한 명씩 올라갔을 경우에는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인데 이게 예상을 뒤집고 찬탄 후보가 결선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제 막판 뒤집기라든가 대이변이라든가 뭐 당원들의 투표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기세를 어디까지 타고 가느냐 뭐 그런 게 문제겠죠.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어제 김건희 여사와 그 집사로 불리는 김혜정 씨,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를 또 했는데 수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건희 특검. 근데 김건희 씨가 계속 뭐 진술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그 뭐 윤 전 대통령 아예 수사 자체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 거고 조사 자체에 재판도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 아마 김건희 씨도 진술 거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진술을 제대로 해갖고 본인이 뭐 좀 털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황을 조금이나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입을 열면 열수록 더 좀 손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해명이 다 거짓이라는 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뭔가 이제 해명을 해가지고 그걸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출석은 하고 있어요.
출석을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출석을 소환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저도 뭐 일부 그런 걸 경험을 했었고 그 용산 대통령실 그 재직 당시에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그 두 분은 참모들에게도 뭐 좀 자신들의 좀 민감한 거 있잖아요. 뭐 명태균 씨라든가 뭐 건진법사라든가 뭐 천공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이슈들 있잖아요. 참모들에게도 그 진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지금 과연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진실을 다 얘기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를 방어해달라. 이래야지 변호인들이 좀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변호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상황이. 네. 이 김건희 여사, 특히 이제 이 특검의 수사 소식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앞서 좀 큰 틀에서는 이제 구속되면서 좀 일단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뭐 명품 얘기 쭉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오늘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네. 소환 조사를 받고 아마도 혐의 부인하면은 구속영장 친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작년 12월 3일 밤 계엄의 밤 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7분 동안 통화한 거 이런 것도 새롭게 지금 최근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이후에는 그 국민의힘에 대한 또 본격적인 수사.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당일날 그 표결 방해 의혹. 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추경호 통화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행동들, 그 의원총회 장소를 그렇게 변경하고 뭐 했던 것들의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게 뭐 어느 정도 특검에서 밝혀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처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2차례 일단은 무산이 됐는데 당원 명부는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 전략은 여론에는 어떻게 미칠까요? 당원 명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역대 그렇게 당원 명부를 통으로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지금 언론 보도가 이제 특검에서 정확한 입장을 안 밝혀서 그런지 정확하게 특검이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그 당원 명부를 통으로 다 좀 뭐 USB나 이런 데 좀 뭐 해가지고 달라라는 거 아니야. 당원 명부를 통으로 달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그 무도한 요구입니다. 무도한 요구예요. 지금 이 공당의 후보가 되면 이제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관위가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당의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당 말고 다른 당의 당적이 혹시 있는가, 이중 당적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중 당적이 드러나면 후보 등록 말소가 됩니다. 후보 자격 박탈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타 당에 이 사람이 거기에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관위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래서 받는 거예요. 물어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걸 하려면요. 자신들이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하는 통일교도 중에 당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 명단 있잖아요. 그 통일교 주장으로 한 3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만 명의 명단을 주고 국민의힘에 주고 국민의힘에 주고 이 사람들 중에 현재도 당적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 들어갔다가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체크해 줄 수 있느냐.
이거 좀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이지. 명부를 통으로 달라. 근데 이 굉장히 정치 특검 아니에요. 지금 특검이. 그거 갖고 무슨 장난질 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특검의 압수수색 등이 전당대회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떤 후보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영향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영향이 갈 수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 쇄신보다는 지금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이런 특검의 무도한 요구가 오히려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네. 민주당 더 센 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카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시커먼 속내를 그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그 되게 이게 하수입니다. 좀 느긋하게 지켜보고 나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럼 뭐 기간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논할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제 뭐 중간까지도 못 갔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뭐 초입에서 조금 더 나간 단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정치 민생을 열심히 돌보는 정치를 잘해서 할 생각이 아니고 특검의 칼날을 통해서 그냥 꽁으로 먹겠다고 하는 심산이구나 하는 게 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 21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법 나머지 2개 법안 남았고요. 노란봉투법, 상법 등이 예고돼 있는데 이 처리에 특별한 변수는 있어 보입니까? 그 어제 뭐 지지율 폭락을 이 정권 수뇌부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뭐 2030뿐만 아니라 4050 그 여당의 그 텃밭이라고 하는 4050에서 지지율 하락 현상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국 윤미향 사면이라기보다는 뭐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더니 행동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 기준. 주식 그런데 제 감으로는요. 노봉법 강행 처리하잖아요. 코스피 3천 무너집니다. 시간 문제예요. 코스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때 3천이 안 되던 거를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왔고 3천 넘고 한때 뭐 3,200까지 갔는데 어제 보면요. 어제 일본하고 대만 정치는 최고치 갱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제 뭐 40포인트인가 이렇게 빠졌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산업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노봉법을 강행 처리한다? 그럼 뭐 코스피 3천 깨지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봐요. 이 여야 관계도 여쭙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서 악수도 하지 않았고 어제죠.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권 여당 정청래 대표는 어떤 의도일까요? 본인의 그 노선에 충실한 것 같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그냥 일편단심인 것 같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국민 통합하겠다. 이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행태?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행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수사를 받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그 민주당 대표가 됐으면 지금과 같은 행동해도 뭐 이해가 될 텐데 더군다나 제가 식겁한 거는 이 뭐 건국절 느닷없는 또 건국절 내고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역사 내란이다. 역사 내란이다. 네.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그 논리고 궤변이고 그 역사에 대한 무지다. 역사에 대한 무지인데 1919년 기미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5월 10일에 재헌회 선거를 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을 하고 8월 15일에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19년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1년의 과정이 이렇게 이제 한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역사 인식은요, 이 과정을 토막내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토막내갖고 19년이냐 48년이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48년 주장하는 사람은 내란이다. 이거야말로 국민 분열 책동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 정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반대로 가는 게 이 정청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무지하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여야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당은 저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 정청래 저 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이제 조국 씨가 사면 복권돼갖고 정치 활동에 이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씨도 굉장히 강성 노선 아닙니까? 그럼 조국과 정청래 간에 강성 노선 그 경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라든가 국민 통합과는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거다. 조국 전 대표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당에는 묘수인가요? 자충수인가요?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저는 부담이고 이 부담이라는 게 이미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교란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목표가 차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통령이면 합당은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다만 시점을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합당은 당연히 생각할 거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합당이 되면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합당이 되면 정말 이제 슈퍼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일단 이길 수 있는가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 가능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그 존재론적 그 질문 을 받게 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서 그런 슈퍼 거대 여당이 자극이 돼서 성찰과 쇄신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문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조윤주의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의 다자 회담이 종료가 됐는데 네.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현지 시각으로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상임의장,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 포함해서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정상들이 대거 참석해서 다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제 방안인데요. 사실 6개월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혼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고요. 아무래도 유럽 연합 국가들 많은 정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든든한 느낌 그런 게 있었고 그때는 사실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점잖게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자 회담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일단 얘기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난상토론 이런 건 아니고요. 서로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조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보도를 통해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좀 네. 정리를 하자면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남부 지역의 전선은 동결하고 그러면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연합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안보 보장인데요. 이게 사실 이게 젤렌스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좀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대신에 유럽과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진일보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서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돈바스를 러시아가 굉장히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돈바스가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인데 이 지역이 러시아로 건너가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왕 가져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도 18세기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러 성향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져간다면은 돈바스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특히 전략적으로도 뭐 철광석, 석탄 이런 천연자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방산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공장, 철강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부터 공업 도시로 발전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은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안보를 보장하고. 제공하겠다. 대신에 지금 북부 지역의 수미, 하르키우 이런 지역은 그냥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서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영토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정리가 된 듯합니다. 맞아요. 네. 그 회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15일 날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만났습니다. 이제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좀 말이 많았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처음부터 3자 회담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었는데 결국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만나게 된 건데요. 이제 그때 얘기 나온 게 앞에 말씀인 것처럼 이제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 이걸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영토를 가져가는 것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회담 전에는 만약에 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러시아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막상 회담을 했더니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상당히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회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딜이 아니라 노딜이다라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끌려간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방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미국 영토에서 떡하니 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결국 푸틴이 국제사회,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이득을 안겨준 것이고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결국
미국이 문을 열어준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안전보장, 이거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사실 그동안에는 무기만 대줬지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쨌든 첫 번째 방어선은 유럽연합이 책임지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유럽이 군대를 주둔시킨다고 하더라도 무기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발전된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토에서 집단 방위 조약이건 제5조, 그러니까 이제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공격받은 거 간주해서 다 도와준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정 부분 협력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회담에서는 네. 그동안 공언했었던 어떤 제재 네, 이런 맞아요.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언론들이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만 좋은 회담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제재가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사실 오히려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네네. 국제 분쟁에 있어서 이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그런 부분 아마 고려한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이 무역, 디지털, 첨단 기술, 우주 탐사 분야에서 서로 많이 제공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북극 협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추가 제재나 조건 없이 전쟁을 무기한 지속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회담에서 뭐 기업인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러 정상회담 통해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최소화하고 미국과 경제 협력까지 공개적으로 제안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뛰어난 러시아 기업가 대표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싶어한다라면서 좀 짧게 경제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도 회피하고 정상 외교도 복원하고 그래서 외교적 이득과 경제 이득 다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성과 없는 회담을 치른 것 아니냐는 미국 언론들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일단 전쟁을 멈추는 거에 지금 최대의 관심이 있는 맞아요. 거고 더 이상 우리가 뭐 무기 대주고 네. 이렇게 피곤하게 안 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상당 부분의 관심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영토를 그냥 내줄 수는 없을 텐데 네. 이 휴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만나고 나서 유럽연합 정상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얘기를 나눈 것만 보더라도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월 달과 비교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음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결국 영토를 내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것 아니냐 이런 정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가 우크라이나 의회 이제 무소속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 얘기를 했는데 네. 단지 푸틴이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영토를 그냥 양보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런 좀 절망감 이런 것도 표시를 했었고요. 하지만 또 여론사 보면은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는 러시아 쪽을 편을 들 것이지 우크라이나 편 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 기관인 퓨 리서치가 4일부터 10일까지 사실 회담 전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 이런 거 조사를 봤더니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불신한다는 대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슬프다, 패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자지구 전쟁도 네. 알아보죠. 이스라엘에서 가자시티 장악 반대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안보 내각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 주도로 해서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측의 가족들이 잡혀 있는 인질 가족들 대표가 이제 회를 열어서 17일 오전 6시 29분기에서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일본 국도 포함해서 주요 고속도로 점거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굉장히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이 고속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 수십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사실 뭐 노조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IT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지금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가자 지구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가자시티와 칸유니스 이렇게 두 개 도시가 있는데요. 가자시티는 하마스가 점거하고 있는 굉장히 좀 최후의 보루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해야지 하마스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시티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지금 88%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인 하마스가 장악하는 가자시티를 완전히 박멸해야지 하마스를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인질들이 잡혀있는 이스라엘 측에서는요. 이렇게 되면은 인질들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총파업까지 벌이면서 반대 입장 밝히는데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북서부 지역에 기습폭우가 내렸고요. 사망자가 34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구조당국이 2,000명의 구조대원 투입해서 시신 수습하고 구호활동 벌이고 있습니다만 피해 지역에 중장비가 없어서 거의 맨손으로 구호작업 벌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헬기가 기상 악화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 포함해서 탑승자 5명 모두 사망했는데요. 이제 이 몬순 우기 지역이어서 이제 시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기습폭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네. 기상학자에게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좀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뭐 파괴력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홍수 때문에 물론 피해가 컸던 것도 맞긴 한데요. 강과 개울 이 지역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특히 건설하면서 뭐 쓰레기 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수로가 막히면서 피해가 좀 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있었고요. 그때도 1,700명 넘게 네.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에 특검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혜정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고리의 수사 동력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변호사인 백인성 KBS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 기자, 김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김 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건데요. 수갑을 찬 평상복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김 여사는 이미 지난주에 첫 조사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수사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는데요. 어제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네. 오후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연루된 의혹을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를 하면서 오후 일찍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그러니까 이걸 보강해서 기소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크게 3갈래 혐의가 적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시 보궐선거 단수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송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 이렇게 3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진술 거부권 행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미 예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본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다른 진술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할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기소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본인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출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네. 수사 상황을, 그러니까 특검의 질문을 듣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그 특검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지금은 김 여사가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별적인 진술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출석을 할 실익은 있는 것이고요. 또 특검에서 아직 김 여사와 제3자의 대질 진술 이런 건 행해지지 않았는데 네. 대질을 한다고 해도 지금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대질로 얻을 실익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특검이 어떤 제3자와 대질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김 여사가 받았다는 그 목걸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전면으로 떠올랐죠. 말씀 주신 대로 김 여사가 수수한 의혹을 받는 목걸이 같은 장신구가 있는데 여러 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금품 수수 의혹은 크게 2갈래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통일교 관련 알선 수재 의혹인데요.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인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2022년에 8천만 원 상당의 가방과 목걸이가 있는데 여기 목걸이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서희건설 관련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에서 2022년 역시 비슷한 시기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뭐 브로치, 귀걸이 3종을 김 여사에게 제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목걸이가 2가지인 것이죠. 이 첫 번째 목걸이 선물로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특검이 어제 기소를 했는데 이 목걸이는 결국 실물은 아직 발견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어제 아까 말씀드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기소를 했는데요. 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이런 걸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고요.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 씨에게 명품을 건넸다.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특검이 통일교 조직 차원의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작 전 씨는 이 여러 명품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손에 없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김 여사로 가는 진술이 끊긴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특검이 소위 키맨이 전 씨라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어제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통일교 쪽에서 제공했다는 장신구들은 특검이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목걸이 얘기해보죠. 이 서희건설에서 이 목걸이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건 별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알선, 그러니까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받으면 소위 알선 수재죄에 해당을 합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물론이고요. 이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회장이 자소서에서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 이렇게 자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발탁을 부탁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탁과 금품을 건넸다.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박성근 변호사는 2022년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또 임명이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의혹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알선 수재 혐의의 경우에는 준 사람은 뇌물죄와 달리 처벌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 여사한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가능한 건가요? 이게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건데 김 여사는 민간인이죠. 그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하는 뇌물죄 주체가 원칙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금품을 수수한 걸로 밝혀질 경우엔 뇌물수수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봉관 회장이 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거라면은 수수액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검팀이 처음에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할 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뇌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 사전 공모, 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나. 알고. 그리고 관련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인사 과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이 부분이 추가로 규명이 되어야 뇌물죄 의율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특검은 만약에 명확한 공모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 적용된 경제 공동체 논리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모 여부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분이죠. 김혜성 씨도 구속됐는데 횡령 혐의라고요? 네, 지난주 16일이죠.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자기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자금 33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김 씨가 이 회사와 김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회사 사이에 허위 용역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김 씨는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에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4개월간 해외에 머물렀거든요. 이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귀국을 해서 즉시 체포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걸 수사 회피 행위로 판단하고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김 여사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김 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만 구속이 됐고 여기에는 김 여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출발점일 뿐이고요. 특검이 아마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이 혹시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지 아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이 IMS 모빌리티 이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을 본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안 해결이 어떤 대가가 아니었냐 이런 의심인 것이죠.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김 씨가 김 여사의 인맥을 내세웠는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기업 투자를 받은 건지 이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금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간 건 아닌지 이 부분을 김 씨의 구속 기간을 통해서 수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김여성 씨가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란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어제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요.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기력이 쇠약하고 뭐 혈당, 간 수치 이상 이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출석이 어렵다 이런 건데요. 다만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는 입장 외에는 뭐 진료 예약이나 구체적 증상 등을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출석을 거부해서 어쨌든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걸석 재판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판 출석은 좀 부담스럽다,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또 사실 건강상 이유 빼고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다고 예전에 주장을 하는 등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배경에서 걸석 재판을 이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백인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